안녕하십니까? 청담김범 기행정사입니다. 왕초보 행정사 여러분들을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 따라하기 실전 길라잡이 강의를 총 52회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1부 인허가의 기초 개념과 행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인허가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허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허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로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될 핵심 개념 중 하나이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정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허가는 행정 주체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행위를 허용하거나 승인해주는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건물을 짓거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인 허락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허락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인허가는 사업의 시작이자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인허가는 토지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우리 국토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사인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자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요부터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 왜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개발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 같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우리 국토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까요? 첫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필요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잡힌 개발을 지향합니다. 즉,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발 행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권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이러한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장하면서도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셋째,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난개발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며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이러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업계획이 얼마나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개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 이후의 모습이 주변의 자연 경관이나 기존 도시의 모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검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보 행정사라면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드시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규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이 인접 토지의 부조화를 발생시키거나 사적인 개발 행위가 도시관리 계획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주거지역 한가운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근처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이러한 계획과 어긋난다면 도시 전체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 위허가 절차를 통해 우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의뢰인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돕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행위들이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규모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유형으로 주택, 상가, 공장 등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다리, 굴뚝, 담장 등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건축물과 함께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공작물의 높이 6m를 넘는 굴뚝, 광고탑, 기념탑 등의 설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작물 설치 또한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이는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말하며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절토흙을 깎아내는 것,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것, 정지 땅을 고르는 것,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논밭을 대지로 바꾸거나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하는 경우 등이 모두 토지의 형질 변경에 포함됩니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농업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이라 할지라도 지목을 변경하는 수준의 대규모 형질 변경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절토성토 등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토석 채취입니다. 이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골재를 얻기 위해 산을 깎거나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주변 경관 훼손 및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허가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토석 채취는 단순히 흙을 퍼오는 것을 넘어 산림을 훼손하거나 지형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토의 보전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넷째, 토지 분할입니다. 이는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쪼갤 때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의 과소, 필지화,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분할 제한 면적이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분할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물건을 한 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히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나 건설자재 등을 장기간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므로 무분별한 물건 적치를 막아 경관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섯째,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 외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대지 위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철탑, 광고판 등을 설치할 때 해당됩니다. 이 또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각 유형별로 규모 제한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모 제한은 개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미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제곱미터라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각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규모 기준은 매우 중요하니 초보 행정사님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의뢰인의 개발행위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 제한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과도한 개발 집중을 막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든 개발행위가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핵심적인 기준들이 충족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는 개발행위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큰 그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도시군관리계획의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성장관리 방안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셋째,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 계획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일조량, 통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이는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행정사는 이 기준들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 미흡하다면 상하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 계획을 제시하거나 도로 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선택, 조경 계획 등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행정사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보 행정사님들, 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은 행정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채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 정보, 최신 법규 개정 사항, 그리고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는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어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표누리 사이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현황 관련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개발 동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더 나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통합인허가 시스템, 즉 IPSSINTEGRATED Permit and Approval 시스템은 행정사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곳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개요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정보, 세부적인 운영 지침, 그리고 실제 민원인들을 위한 설명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PSS는 인허가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정보 서비스 API를 통해 전국 단위의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위치 및 허가 종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리정보 시스템 GIS과 연동하여 특정 지역의 개발 밀도나 인허가 추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데이터 드림과 같은 지역별 공공데이터 포털도 유용한 정보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경기도 내 개발행위허가 정보 현황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으니 만약 경기도 지역의 업무를 주로 하신다면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시군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최신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원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초보 행정사님이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행정사님들이 실수를 줄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첫째, 인터넷 민원 접수는 편리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 접수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개발행위의 경우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거나 특정 서류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접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별로 규정이나 절차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지역 특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경기 데이터 드림과 같은 특정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일부 시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완벽한 데이터를 기대하기보다는 해당 데이터의 범위와 최신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데이터가 포털에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은 때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규의 잦은 개정과 지침의 변경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법규는 사회적 변화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항상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즉시 알리고 업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처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고시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의 방향성,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함으로써 허가 절차를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개발행위 인허가는 건축사, 측량사,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인허가의 기초 개념과 개발행위 인허가의 중요성, 대상, 기준, 그리고 유용한 정보원과 유의사항까지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인허가 개념이 이제는 좀 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훌륭한 행정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심층적인 내용으로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된 실제 사례 분석 및 행정심판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